디젤차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디젤차가 몰락하면 차주들은 어떻게 될까 정도에서 분석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차주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얼마나 잘 나오나요? 하니발도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디젤차가 아니다 싶으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차주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고 원래 대안이라는 게 있으면 변화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건 차주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체에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요.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디젤차 차주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차주들까지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젤차가 몰락한다는 말은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디젤차는 일단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DPF 장치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 디젤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규제를 하는 차도 노후 디젤 차들이잖아요. 그러면 디젤차를 이렇게 규제하는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료와 데이터가 어떻든 국제사회가 디젤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미세먼지 배출량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부터 규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디젤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근거는 또 다릅니다. 승용차는 하이브리드라는 대안이 있고 기름값이 지금 휘발유보다 200원 이상 비싸니까 차주들의 의도가 어떻든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디젤차랑 디젤 가격이 몰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경유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이게 소비자들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디젤차가 28만 9천 대에 가깝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21.6%가 감소한 겁니다. 승용차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그만이니까요. 문제는 사용차입니다. 트럭이나 버스가 여기에 속하는데 버스는 그나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럭은 버스에 비해서 국가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전기차로 대체하기도 애매합니다. 전기 트럭이 디젤 트럭을 대체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 하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이런 문제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들 전망하는 게 승용차는 전기차로 빨리 전환될 수 있어도 사용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트럭은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디젤차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건데, 문제는 뭔가요? 경유 가격이죠. 이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 경유 가격이 비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는 뭔가요? 경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경유 수요가 폭발적이라면 이걸 잡을 명분이라도 있죠. 그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반발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경유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면 경유 가격을 잡을 이유가 딱히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하이브리드 차도 휘발유를 넣잖아요. 이런 이유로 경유 가격 잡기가 늦어진다면 당장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려면 모든 유통 과정에서 디젤이 쓰입니다. 당장 원재료를 수출해 올 때 선박도 디젤을 쓰고요. 원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부품 공장으로 옮기려면 이때는 트럭을 씁니다. 부품 공장에서 부품이 만들어지고 상품 공장으로 이동할 때도 트럭을 쓰고, 상품이 완성되면 도매점으로 옮기는 것도 트럭으로 하고,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옮기는 것도 트럭으로 하고, 심지어 택배도 트럭으로 하잖아요. 선박과 트럭이 모두 디젤을 쓰고, 이 말은 결국 경유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물류업자 입장에선 물류 원가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물류 원가가 올라가면 물류 비용이 올라갈 거고, 물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상품업자 입장에선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죠. 원재료 값이 오른다는 건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고, 이미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 화물차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했잖아요. 화물차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거라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단순히 총이랑 미사일만 날아드는 게 전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 흐름을 마비시키는 전쟁, 흔히 말하는 경제 전쟁이 더 무서울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유 가격이 오르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이 세 가지만 모아봐도 계속 상승세고,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제일 높고 축산물이 그 다음입니다. 지금 석유류를 제외하고는 상승률이 비교적 작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머지도 상승폭이 커질 거란 소리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눈에 보이는 유류세라도 인하하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유사 유통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준비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도 지금 잡음이 많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기차 보조금이 새는 걸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때 자료 보여드렸죠. 보조금이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받고 차에 웃돈을 붙여서 중고차로 내놔서
들어서 이득을 보는 보조금 재테크가 난리라고요. 이게 수용차보다 사용차 쪽이 문제라고 한 이유는 뭐였나요? 수용차는 그나마 국산차한테 지급되는 게 가장 많고 수입차도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산 차에 지급된다고요. 그런데 사용차는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게 가장 많다고 했죠. 당장 단위 자체가 다르거든요. 버스 같은 건 보조금만 1억 가까이 들어가고 1톤 트럭 같은 것도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 전기 화물차 보조금도 올해랑 똑같이 대당 1,4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수가 늘어나서 관련 예산만 7,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올해랑 내년을 비교한 건데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 자체는 같거나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급되는 물량 자체는 늘어나니까 예산 규모 자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금의 총량 자체는 커질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경유차 비중을 줄이고 전기 화물차 비중을 늘리기 위함이거든요. 결국 이 소리는 노후 디젤차 같은 게 폐차율도 늘어나거나 해야 하는데 실제 경유 화물차 폐차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전기 화물차는 출고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고 동시에 운영하다가 전기 화물차만 비싸게 팔아버리면 이게 재테크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전기 화물차 매물 287대를 조사해보니까 평균 보유 기간은 18개월 6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평균 주행거리는 23,000km도 안 됐다고 합니다. 평균 판매가도 2,600만원, 최고 판매가는 무려 3,550만원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고가가 4,300만원인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실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천만원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평균 판매 가격만 봐도 이득이죠. 결국 지금 경유차도 문제, 다음 세대라 불리는 전기차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제안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두 가지죠. 일단 경유 가격을 다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류세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제가 기름값 관련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기름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를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정유사랑 주유소 사이에 기름값을 내리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다음 주에 정산받을 기름값을 리터당 1,000원으로 계산하고 팔아왔는데 정작 정유사가 부르는 가격이 리터당 1,200원이면 주유소가 손해잖아요. 시차를 이용하는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를 정부 차원에서 손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보증 기간을 차주한테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보조금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를 산 순간 전기차는 완전 내 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본인 차 사는 데에 지원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1년 안에 팔면 보조금 80%를 반환하고 2년 안에 팔면 50%, 3년 안에 팔면 30%, 뭐 이런 식으로 보조금 보증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보증 기간이니까 이건 기간이랑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두겠죠. 대신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차량 결항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정식 서비스센터 같은 데에서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정식 서비스센터가 결함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자동차 검사소 같은 곳에서라도 확인서를 받으면 차주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반환하게 하거나 차를 바꿀 때 본인이 지급받았던 보조금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디젤차 차주들도 그렇고 전기차 차주들도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이런 겁니다. 디젤차도 사용차 같은 건 분명 필요한데 경유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바로 잡지를 못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이런 소리가 어딨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